안녕하십니까? 아디아줄의 아디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오늘은 2026년 1월 6일 화요일. 제가 준비한 시각은 2시 22분이었고요. 막 준비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와서 통화하느라고 지금 시간이 거의 3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비록 양력 새해이긴 하지만요. 지금 이 복을 잘 관리하셔서 나중에 음력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가 바람하고 응원하겠습니다. 15번째 방을 작년 12월 한 10며칠쯤에 하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특별히 제가 큰 일을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가정적으로 좀 바빴습니다. 그래도 늘 이 아디아줄로 다시 와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 좋은 제가 카메라 앞에 서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늘 했었고요. 그리고 그쯤에 잠깐 쉬는 동안에 도서관을 다녀왔거든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책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책 제목들이 있을 텐데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책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관련된 책들을 쭉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제목을 또 골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 책은 제가 처음 보는 책인 것 같아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에 지었던 책인가 봐요. 아마 초판 인쇄가 2017년 1월 20일이었으니까요. 이 책을 지었을 당시는 2016년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2016년 그쯤은 성남시장 시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또 제가 이 책 일부분을 읊어 드릴 건데요. 처음 읽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독서한다라는 생각으로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읊어드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으로 함께 읊어가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크게 목차가 1부부터 4부까지 있고요. 각 부에는 장으로 연결되는 목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1부에 3장 검찰개혁, 적폐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이 부분부터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고독에 대하여라는 책을 문득 보면서 또 인간 조건에 대하여라는 이 부분도 함께 읊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냥 왠지 모르게 이 부분도 같이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오늘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방선거가 코앞이기도 하고 그래서 민주당 내가 조금 더 어수선한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뒤인 9일부터 민주당 내 최고위 보궐선거, 보궐투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설왕설래가 많고 이런저런 의견 차가 많고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설왕설래나 의견 차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정청래가 당대표 후보 시절 그렇게 외쳐댔던, 부르짖었던, 앞세웠던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다라고 했던 그 말이 무색할 만큼 실소를 자아냈고요. 당대표 선출 후 지금 7개월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나마 일말에 조금이라도 대접을 해주려고 조금이라도 잡고 있었던 요 일말의 털끝 한 자락도 이제는 그 당대표로서의 본심과 그 자질의 신뢰를 와장창 잃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연해진 거죠. 민낯을 다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받들지 않는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와중에 문정복과 이성윤 후보는 거기에 얹는다고 얹은 숟가락이 아주 파렴치하고 부패한 숟가락을 올리고 있잖아요. 사실 제가 털보 방송을 보던 시절에 이성윤을 처음 봤는데요. 믿었습니다. 응원했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성윤 후보가 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앞뒤 맥락이 좀 잘 맞지 않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능력은 실력은 있는데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조리 있게 잘 하는데 능력과 실력은 없는 뭐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윤 후보를 봤을 때는 왠지 좀 많이 어눌하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유독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눈을 꿈뻑꿈뻑했던 것 같아요. 눈이 작진 않잖아요. 마치 문통을 연상시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 순한 양, 선한 소의 눈을 가장하면서 꿈뻑꿈뻑 이렇게 천진스럽다라는 듯한 깨끗하고 순결하다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기에 적절했던 그 제스처가 생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후보 시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덮고 그 이외에 윤석열에 관련된 사건을 덮은 사람이 이성윤 후보였다고 하고요. 세월호 사건도 진상 조사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덮어버린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성윤과 그러한 그들과 함께 협력하려 하는 문정복을 지지하고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아니죠.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하는 성공을 바라는 자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번 최고위 투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지선의 공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는 정청래가 지금 당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싶어요. 마음은 벌써 끌어내려졌지만 아킬레스건이 저는 나왔다고 보는데 그 영심이 노래방 다들 아시잖아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 더한 아킬레스건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지선으로 가기 전에 끌어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이야기 전하면서 역시나 사설이 긴 아디아줄의 아디 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 검찰개혁. 적폐의 심장, 검찰을 정조준하다. 국가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검찰은 국가에서 여러 영역의 정의 중 최후의 보루라고 할 사법 영역의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어떤 영역보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까지 국민과 국가가 아니라 권력에 봉사해왔다. 권력을 호위하다가 권력이 흔들리면 하이에나가 다리 부러진 사자에게 달려들듯 물어뜯었고 다음 정권에서 살아남는 데 쓸 정보를 입수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검찰이 사는 방식이었다. 검찰이 평상시에 제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했다면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이 제대로 권력을 감시했으면 최순실과 그 일당이 벌인 상상을 초월하는 국정농단, 대통령을 포함한 주변 권력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저지른 황당한 집단 범죄가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문제의 근원은 대한민국 검찰이 태생부터 사법정의 구현과 인권 보루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데 있다. 1912년 일제의 초대 총독 데라우치는 식민지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 통치하기 위해 조선 형사령을 공포했다. 그 핵심 내용은 독립운동가들을 손쉽게 때려잡기 위해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은 물론 기소하지 않을 권한까지 몰아준 것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뿌리가 거기에 닿아 있다. 해방 후 친일 청산이 좌절되었고 새롭게 검찰이 태어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다. 친일 매국 세력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확대 강화해온 지난 70년 동안 검찰은 권력의 호위 무사로 유착하면서 권력을 더욱 키워왔다.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도 당연한 이 명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과 민국 검찰의 비극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 중에서 민주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다. 뇌물은 수표나 통장이 아닌 현금으로 받는다는 국민적인 상식을 어기고 수억 원의 부정한 돈을 자기 이름의 계좌로 버젓이 받다가 발각된 어떤 검찰 간부의 배짱은 검찰권이 실제로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검찰은 앞서 언급한 수사권, 기소권 독점과 함께 기소하지 않을 권리, 공소 유지권, 법 집행권 등 형사 사법상의 모든 권력을 틀어주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에 안주하면서 괴물이 되어왔다. 검찰개혁은 사회개혁의 최우선 순위가 될 만큼 우리 사회에 절박한 과제가 된 것이다. 검찰 문제는 수구 기득권 세력의 행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거듭 말하지만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것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 매국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데 있다. 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강고하게 뿌리박고 있는 친일 세력 척결을 시종일관 주장하는 좀 드문 정치인이다.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폐해가 한국 사회의 온갖 병폐를 낳았고 지금도 확대 재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를 팔아먹고도 책임지지 않았으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해방된 이 나라의 주류가 된 친일 매국 세력은 자신이 매국 대가로 호의호식한 것은 물론 자손들에게까지 권력과 부와 지위를 상속하면서 사회의 전 영역을 장악해왔다. 검찰개혁이 검찰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사회에 얽혀있는 기득권 체제를 청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의 재벌로 표현되는 경제 권력과 부패한 정치 세력은 사실 뿌리가 같다. 그리고 검찰, 경찰,
군, 국정원, 국세청 등의 권력 기관은 그들의 손발이다. 따라서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검찰만 문제 삼아서 될 일은 아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것은 쉽게 깨질 수 있다. 이번에 국민들이 선두에 선 명예혁명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합당한 새 정치 권력의 선출로 이어져야 한다. 그 정치 권력은 재벌 경제 권력과 함께 우리 사회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 되어버린 검찰을 이번만큼은 확실히 혁신해야 한다. 혁신의 요체는 기소권과 수사권 등 권한을 분산하고 무엇보다도 외부 권력의 개입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인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다. 검찰 지휘자의 가치관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들은 자기 조직의 지휘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 빨리 알아낸다. 지휘자가 어떤 철학을 갖고 검찰을 운영할지 기본 방향만 명확히 제시해도 공무원인 검사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 독립을 보장하고 책임자가 바르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면 시간은 걸릴지라도 검찰은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검찰을 포함한 공무원 관료 조직은 로봇 태권브이 같은 존재다. 강력한 힘과 조직력을 자랑하지만 통제실에 누가 앉느냐에 따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결국 검찰 수뇌부에 권력에 아부하는 해바라기성 인사나 무소신 인사가 들어가면 검찰은 권력에게는 도구, 가진 자에겐 무기, 평범한 국민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된다. 검찰개혁의 완결은 검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이 검찰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권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 통제 방안을 여러 가지로 찾아내야 한다. 그중 하나가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다. 미국처럼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동일한 권한을 가진 지방검찰청 간에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은 차기 선거에서 재신임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국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가 가능해진다. 선출된 검사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임기 중이라도 파면시킬 수 있는 주민 소환제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검사장 직선제를 전제로 검찰의 인사, 기획, 행정 등은 독립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서 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등 본래 업무에만 전념하게 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을 분리해 조정함으로써 검찰권을 견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는 것은 일제가 독립운동을 손쉽게 탄압하기 위해 마련했던 비정상적 조치였다. 대한민국처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지금도 경찰은 거의 모든 수사 사건을 처리하면서도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기소 편의주의까지 더해져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부위 권력이 되어버렸다. 이제 검찰과 경찰 사이에 수사권을 분리 조정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가혹한 모습을 보여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처음에는 수사 불가 입장을 보였다가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자 뒤늦게 수사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사 출신은 김기춘, 우병우에 대해서는 수사 한 번 제대로 못했다. 권력의 뜻에 따라 수사를 하다가도 덮어버리고 그러다가 필요하면 다시 수사를 재개하는 이런 행태는
검찰권 남용이자 직무유기다. 검찰이 이렇게 된 이유는 검찰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기구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그동안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특별검사제를 실시해 왔지만 상설 기구가 아니다 보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상시적 감시에 한계가 있었다. 상설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이 필요한 이유다. 새로 탄생할 민주공화국에서는 대통령,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검찰 지배구조를 모조리 바꿔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검찰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친근한 존재가 되고 법을 어긴 권력자와 가진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사람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검찰개혁도 정상적인 나라, 공정한 국가건설을 위한 부분적인 조치일 뿐이다. 검찰개혁은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이자 첫 번째 공복인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 데서 시작된다. 친일, 독재, 부패 기득권에 빚진 게 없는 사람, 검찰에 기댈 필요가 없는 사람, 용기와 사명감으로 기득권과 한판 승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해낼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데서 검찰개혁은 시작된다.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 문장이 아킬레스건이네요. 검찰개혁은 국가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첫 번째 공복인 대통령을 제대로 뽑는 데서 시작된다. 우리 이미 7개월 전에 실천했고 이루어냈고요. 그 이유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이렇게 친히 글에도 썼듯 친일, 독재, 부패 기득권에 빚진 게 없고 검찰에 기댈 필요가 없고 용기와 사명감으로 기득권과 한판 승부를 피하지 않고 감당해낼 사람, 이재명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데서 검찰개혁은 이미 시작됐다. 조용한 검찰개혁이 대통령 지시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잘 수행해 내고 있다. 시끄럽지 않게, 티나지 않게, 조용하게. 그렇지만 아주 재빠르고 묵직하고 무겁고 단호하고 날카롭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정청래, 딴청래 당대표가 민주당을 지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요즘 아만다 미디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친문, 친조라고 의심되고 일컬어지고 입증되고 있는 스스로도 자폭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낱낱이 그들의 부정행위, 부패했었던 이런 과거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한시름 놓고 있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질 때, 낱낱이 파헤쳐질 때 사실 저도 조금 조바심이 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현재 정부, 현재 대통령은 이재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고독에 대하여의 한 목차, 인간 조건에 대하여라는 부분도 함께 읊어가도록 할게요. 인간 조건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자기 집중을 하려고 애쓸수록 위에 붕 떠있는 느낌이다. 대체 무엇 위에 있는가? 허무의 위 말고는 없다. 허무의 위 말고는 없다. 자기란 허무 속에 있는 점 하나다. 이 점은 끝도 없이
축소한다. 하지만 아무리 작아져도 자기는 허무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생명은 허무가 아니다. 아니, 허무는 인간의 조건이다. 하지만 파도나 물거품 하나를 바다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듯이 이 조건 없이 인간을 생각할 수 없다. 인생이 물거품 같다는 견해는 물거품의 조건인 파도와 바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타당하지 않다. 하지만 물거품과 파도가 바다와 한 몸이듯 인간도 그 조건인 허무와 한 몸이다. 생명이란 허무를 끌어모으는 힘이다. 허무에서 나온 형성력이다. 허무를 끌어모아 형성한 것은 허무가 아니다. 허무와 인간은 죽음과 삶처럼 다르다. 그래도 허무는 인간의 조건이다. 인간의 조건에는 다른 무수한 것이 존재한다. 예컨대 이 방, 이 책상, 이 책, 또는 이 책이 주는 지식, 그리고 이 집 정원, 자연 전체, 또는 가족, 사회 전체, 그리고 세계. 이 수많은 단어는 더 무수한 요소로 분해한다. 무수한 요소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또한 인간이라는 존재도 그 몸과 정신도 그런 요소와 똑같은 질서로 한없이 분해한다. 하나의 세포가 존재하려면 다른 모든 세포가 조건이며 하나의 심장이 존재하려면 다른 모든 심장이 조건이다. 이들 조건은 다른 모든 조건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듯 분해를 계속하다 보면 조건이 아닌 인간 자체를 발견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나는 자기가 세계의 요소와 동일한 요소로 분해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그럼에도 내가 세계와 다른 무언가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과 인간의 조건은 명백히 다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사물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말은 그것이 허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그런 사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세계, 그것이 한없이 크게 생각하든 한없이 작게 생각하든 다시 말해 세계가 인간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허무는 아프리오리, 즉 선언적이다. 허무라는 인간의 근본 조건을 제약해 스스로 허무로 돌아갈 수 있기에, 아니 허무 자체로서 세계의 사물은 인간의 조건이다. 그래서 인간이 세계와 같은 요소로 그 요소들의 관계로 끝없이 분해하더라도 인간과 세계, 인간과 인간의 조건 사이에는 구별이 존재한다. 허무가 인간 조건이 아니라면 어떻게 나 자신이 세계의 요소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존재일 수 있단 말인가? 허무가 인간의 조건 또는 인간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생은 형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자기는 형성력이며 인간은 형성한 존재라는 의미에 더해 세계도 형성한 존재일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인간의 생명에서 환경을 의미할 수 있다. 생명은 형태로서 외부의 형태를 입히고 사물의 형태를 줘서 스스로에게 형태를 부여한다. 인간의 조건이 허무이기 때문에 가능한 형성 과정이다. 세계는 요소로 분해하고 인간도 이 요소적 세계 안에서 분해한다. 또한 요소와 요소의 관계를 인정하며 요소 자체도 관계로 분해한다. 이 관계는 몇 가지 법칙으로 공식화한다. 하지만 그런 세계에서는 생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일까? 생명은 추상적 법칙이 아니며 단순한 관계도
관계의 총합이나 누적도 아닌 형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세계에서는 형태를 생각할 수 없다. 형태는 어딘가 다른 곳, 즉 허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야 한다. 형성은 언제나 허무에서 출발한다. 형태의 성립, 형태 간 관계,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의 변화도 허무가 바탕일 때만 이해가 간다. 이것이 형태의 본질적 특징이다. 고대에는 실체 개념으로, 근대에는 관계 또는 기능 개념으로 사고했다. 새로운 사고는 형태의 사고여야 한다. 형태는 단순한 실체가 아니며 단순한 관계나 기능도 아니다. 형태는 이른바 두 가지의 종합이다. 관계 개념과 실체 개념이 하나고 실체 개념과 기능 개념이 하나라는 관점에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다. 예전 사람들은 한정된 세계에서 생활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사방을 한눈에 내다볼 수 있는 곳이었다. 사용 도구는 어디 사는 아무개가 만든 것이고 그가 얼마만큼의 기량을 지녔는지도 파악하고 살았다. 또한 접하는 소식과 지식이 어디 사는 누구에게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신용할 수 있는 남자인지 훤히 알았다. 이처럼 생활 조건과 환경이 한정되었다는 점, 그래서 형태가 보이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인간 자체와 정신, 표정, 풍모의 형태가 확연했다. 즉, 예전 사람들은 성격이 뚜렷했다. 그런데 현대 인간의 조건은 다르다. 현대인은 무한한 세계에 살고 있다. 나는 내가 쓰는 도구가 어디 사는 누가 만든 것인지 모르고 내가 근거로 삼는 보도와 지식도 어디 사는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모른다. 모두 무명일 뿐만 아니라 무정형인 것이다. 그런 생활 조건 아래 사는 현대인 또한 무명과 무정형이다. 다시 말해 이름과 일정한 형태가 없고 무성격, 즉 성격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현대인의 세계가 그렇게 무한한 존재가 된 이유는 사실 그것이 가장 한정된 결과로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통의 발달로 전 세계가 이어졌다. 나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고립된 존재는 무수한 관계 속에 들어가면서 매우 한정된 존재가 되었다. 실체가 있는 존재는 관계로 분해하면서 엄밀히 말해 가장 한정된 존재가 되었다. 이 한정된 세계에 비하면 예전의 세계는 오히려 무한정이라고 할 만하다. 그럼에도 오늘날의 세계는 무한정하다. 관계적 또는 함수적으로는 한정되었지만 계속 한정된 결과 오히려 무한정한 형태가 되고 말았다. 사실 이 무한정한 형태가 특정한 한정 방법이 발달하면서 생겼다는 점에 현대인의 무성격 특유의 복잡성이 있다. 오늘을 사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무형을 유형으로 만들 것인가에 있다. 이 문제는 내재적 입장에서는 해결 못한다. 왜냐하면 이 무정형한 상태는 한정이 발달한 결과 생긴 것이므로 그래서 현대의 모든 초월적 사고 방식에는 의미가 있다. 형성은 허무에서 시작해 과학을 넘어 예술적이라고 할 만한 형성이어야 한다. 다소 예술적인 세계관, 그것도 관조적이지 않고 형성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기 전까지 현대는 구원이 없을 수도 있다. 혼란스러운 현대에는 온갖 것이 혼합한다. 대립하는 존재가 종합한다기보다는 혼합한다는 표현이 실상과 가깝다. 이 혼합으로 새로운 형태가 태어날 것이다. 형태의 생성은 종합의 변증법이 아니라
혼합의 변증법이다. 내가 말하는 구상력 논리는 혼합의 변증법으로 특징을 부여해야 한다. 혼합은 일정하지 않은 결합이며 그 일정치 않은 성격의 근거는 허무의 존재다. 모든 것은 허무에서 존재하며 동시에 제각기 특수하게 허무를 내포하기에 혼합할 수 있다. 허무는 일반적인 존재를 가지되 제각기 특수한 존재를 가진다. 혼합의 변증법은 허무에서 형성해야 한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가 피어난다고 주장한 고대인의 철학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 의미를 주체적으로 파악한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요. 인간 조건에 대하여 사실 제가 이것도 한번 쭉 그냥 가볍게 읽어는 봤었는데요. 조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는 기회를 가져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제가 읊어드리는 이런 독서를 통해서 댓글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사요들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배우면서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방송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다시 한번 인간의 조건에 대하여를 읽어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 이 안에 담겨있는 많은 배움들이 속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다시 한번 읊어보면서 또 드는 생각이 있을 때 다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고요. 양력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방송 1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을 계기로 올해에는 조금 더 자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람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응원을 하고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지혜롭고 여유로운 삶 하루하루를 바람하며 응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